최태영 검사님, 당신은 30년 전에도 비겁했고 지금도 비겁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강석훈의 차갑게 식은 얼굴. 하지만 제 손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68세 노인이 과연 30년 전의 기억을 정확히 증언할 수 있을까? 가족들조차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만하세요라며 제 팔을 붙잡았고 며느리는 요양원 팸플릿을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저수지에서 낚싯줄에 걸려 올라온 그 가방을 본 순간 30년간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최태영, 올해 68세입니다. 30년 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가족들 눈에 짐이 되어가는 치매 초기 환자일 뿐입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차피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집에 있으면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낚싯대 하나 들고 집 근처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저수지는 고요했습니다. 물 한 개가 수면 위를 감싸고 어디선가 물새 한 마리가 날갯짓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익숙한 자리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았습니다. 가만히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머릿속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만 기억이 흐릿해지고 방금 전 일도 까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낚싯대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큰 고기가. 저는 천천히 릴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고기가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딱딱하고 무거운 물체였습니다. 10분쯤 씨름한 끝에 수면 위로 검은색 가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낡고 젖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끌어당겨 물가로 올렸습니다. 가방에서는 물이 철철 흘러내렸고 군데군데 녹슨 자물쇠가 달려있었습니다. 누가 버린 쓰레기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손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낚시용 칼로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비닐에 쌓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지만 비닐 덕분에 내용물은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물에 젖어 희미해졌지만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윤미선.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피해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지키지 못한 증인. 윤미선. 당시 28세의 회계사였던 그녀는 어느 재벌그룹의 비자금 조성 증거를 발견하고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조사를 받기도 전에 의문사로 발견됐습니다. 사고사라는 결론이 났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을 더 뒤졌습니다. 색이 바랜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비닐 봉투에 쌓여 있었지만 페이지는 물기로 불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30년 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 이것은 비자금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손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제발 이것만은 세상에 밝혀주세요. 저는 이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절박했을지.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선씨, 미안합니다. 가방 안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투명한 케이스에 담겨 있었고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증언 녹음 마이너스 1995.10 20. 그녀가 죽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방과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압력은 거대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최 검사, 나라를 생각해야지. 이 사건이 불거지면 경제가 흔들려. 자네 앞길을 위해서라도 이만 정리하게. 재벌 총수의 변호인단은 매일같이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윤미선의 죽음이었습니다. 증인이 사라지자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핵심 서류들이 검찰청 보관소에서 분실됐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묻혔고 저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5년 뒤 조기 퇴직을 했고 그 이후로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윤미선이라는 이름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전화로 들었던 그날을. 검사님, 저 너무 무서워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정의의 문제니까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틀 뒤 그녀는 차 안에서 의문사로 발견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68세의 치매 환자, 가족들조차 제 말을 믿지 않는 상황.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씨. 정의에 대한 갈망.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또 새벽부터 나가셨어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응, 낚시 좀 하고 왔네. 저는 가방을 등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새벽에 혼자 나가시면 걱정돼요. 준혁이도 그러는데 낮에 나가시면 안 될까요? 괜찮아. 내가 아직 정신은 멀쩡하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가방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선 씨가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가방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 가시기로 하셨죠? 정기 검진 날이에요. 응? 아, 그래.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녀 지민이 옆에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지민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다시 가방을 꺼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카세트를 재생할 기계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하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민이요. 응, 들어와.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침대 끝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16살 고등학생인 이 아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예전에 검사였던 거 알고 있지? 네, 할아버지. 엄마가 말해줬어요.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검사셨다고. 그래.
30년 전의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그때 할아버지한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맡겨졌단다. 아주 큰 재벌 회사의 비자금 사건이었어.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던 회계사가 있었어. 윤미선이라는 분이셨지. 그분이 회사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할아버지한테 제보를 했단다. 그런데요? 그분은 할아버지가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지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고사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윤미선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 현장에 달려갔을 때 본 그녀의 차.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검시 결과. 하지만 차 안에서는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손잡이에 긁힌 자국, 그녀의 손톱 밑에 박힌 섬유 조각. 누군가 그녀를 차 안에 가둔 흔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조사하려고 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단다. 청와대에서, 재벌에서 모두가 사건을 덮으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굴복했단다.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손녀 앞에서 제 비겁함을 고백하는 것이. 증거들이 사라지고 증인도 없어지고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한직으로 밀려났지.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걸 찾으신 거예요? 응. 저수지에서 낚시하다가 이 가방이 걸려서 올라왔어. 저는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30년 동안 물속에 있었던 거야. 그 안에 윤미선 씨가 남긴 증거들이 들어있어.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단다, 지민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치매 환자야. 누가 할아버지 말을 믿어주겠니? 그때 문 밖에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아직 안 자니? 내일 학교 가야지. 네, 엄마. 곧 잘게요.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도와드릴게요. 꼭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구나, 지민아.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지민이는 제 손을 꼭 쥐고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다시 가방 속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녹음되어 있을까? 윤미선의 목소리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증언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들을 방법이 없다는 것. 요즘 누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계좌번호처럼 보였습니다. 1995-10-3 8753 2847 3920 50억 1995-10-10 8753 2847 3920 30억 같은 계좌로 여러 차례 거액이 입금된 흔적이었습니다. 수첩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석훈 비서실장 관리 계좌. 강석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저를 가장 노골적으로 위협했던 남자. 당시 재벌그룹 총수의 오른팔이었던 그는 검찰청까지 찾아와 저를 협박했습니다. 최 검사님, 이 일은 여기서 끝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검사님의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68세의 치매 환자가 30년 전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운다는 것.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윤미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의 모습. 맑고 진지했던 눈빛. 검사님,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정의의 문제니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수진이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뭔데? 요즘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고, 며느리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아버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요.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준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새벽마다 혼자 나가시고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저희가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말.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제가 30년 전 사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가족들은 제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겠죠.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불렀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들조차 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 믿을 수 없겠죠. 치매 환자가 30년 전 사건 이야기를 꺼내면 당연히 망상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학교 쉬는 시간이에요. 인터넷으로 1995년 윤미선 사건 검색해봤어요. 기사가 몇 개 나와요. 오늘 방과 후에 같이 봐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다시 타올랐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미선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제발 이것만은 세상에 밝혀주세요. 미선 씨, 약속합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민이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지민이는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995년 신문 기사들이 스캔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벌그룹 회계사 의문사, 경찰 사고사 결론, 검찰 재벌 비자금 의혹 수사 중단, 최태영 검사 한직 발령, 내부 소식통 정치적 압력 추정. 제 이름이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이 흑백 사진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법정을 응시하던 젊은 검사. 그게 저였습니다. 할아버지 멋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가 왜 포기하셨어요? 멋진 게 아니었어, 지민아. 할아버지는 비겁했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할 거야. 정말요? 응.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선 이 테이프를 들어야 해요. 증거가 뭔지 확인해야죠. 그게 문제야. 카세트 플레이어가 어디 있겠니? 할아버지, 중고거래 사이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검색해 볼게요. 지민이는 능숙하게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있어요. 여기 집 근처 중고가게에 워크맨이 있대요. 내일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 저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꿈속에서 윤미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네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선 씨,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그래, 가자. 저는 가방에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거실에서 저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지민이랑 산책 좀 하고 올게.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지민이가 휴대폰을 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새 정거장만 가면 돼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풍경들이 낯설었습니다. 30년 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세상. 그때는 제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 한 명이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권력 앞에서 저는 너무 작은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다 왔어요. 지민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추억의 중고가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LP판, 브라운관 텔레비전, 흑백 사진기.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기요, 카세트 워크맨 있다고 하셨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 여기 있어. 주인은 선반에서 먼지 쌓인 워크맨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니 제품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그 워크맨. 작동은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배터리 넣으면 돌아가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주인은 배터리를 넣고 테스트용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희미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얼마예요? 10,000원만 주세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제가 살게요, 할아버지. 지민아, 네가 왜? 용돈 모은 거예요.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자신의 용돈을 써가며 저를 돕겠다니. 가게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게 될 윤미선의 목소리. 할아버지, 제가 재생할게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워크맨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1995년 10월 20일입니다. 저는 윤미선, 대한그룹 재무팀 과장입니다. 윤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 저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회사의 비자금 조성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녹음은 제가 만약 무슨 일을 당할 경우를 대비한 증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강석훈 비서실장은 총수의 지시를 받아 매달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돈은 정치인 로비, 언론 매수, 그리고 범죄 은폐에 사용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날짜, 금액, 수첩에 적힌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최태영 검사님께 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강석훈이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된 전화 통화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 강석훈이었습니다. 윤 과장,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 서류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거야. 윤미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밤 10시 일산 저수지로 나와. 서류 가져오고. 혼자 와. 경찰이나 검찰에 알리면 당신 부모님부터 시작이야.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윤미선의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숨기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제가 만약 살아남지 못하면 이 테이프와 증거들을 꼭 찾아주세요. 제발, 진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주세요. 마지막 말이 끝나고 테이프는 멈췄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선 씨,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윤미선은 저수지로 갔습니다. 강석훈을 만나러.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그녀의 시신이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살인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민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야.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30년 전에는 비겁했지만 이제는 달라. 할아버지, 우리 계획을 세우자.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강석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요. 맞아.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도 확인해야 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게요. 지민이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지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있어요. 강석훈, 현재 73세. 대한그룹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래요. 그 사람이 아직.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죄책감 없이. 그리고 할아버지, 이것 좀 봐요. 지민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기사였습니다. 강석훈 전 비서실장, 자선사업으로 사회공헌, 모범 기업인상 수상. 사진 속 강석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 위선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모범 기업인 행세를 하다니.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요. 지민이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우선 뭐가 필요할까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테이프와 수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그럼 30년 전 사건 기록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당시 수사 기록, 검시 보고서, 그리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들의 증언이 필요해. 할아버지 아는 분들이 계세요? 응. 당시 형사 한 분이 있어. 남궁철이라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분도 이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조사하다가 위에서 중단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남궁 형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이대로 끝내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겁하게. 남궁 형사를 찾아가야겠어. 연락처 있으세요? 예전 주소는 알아. 아직 그곳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민이의 노트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주말이니까 제가 할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고맙구나, 지민아. 그때 지민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엄마. 곧 들어갈게요. 할아버지랑 산책 중이에요. 전화를 끊은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들어가요.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테이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윤미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제발. 진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주세요. 미선 씨, 약속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그가 저를 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최태영 검사님. 그 목소리,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기억 안 나시나요? 30년 전 대한그룹 법무팀에서 일했던 박철민입니다. 강석훈의 부하였습니다. 당시 저를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던 남자. 여기 왜 왔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박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요즘 낚시를 즐기신다면서요? 저수지에서 재미있는 걸 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찾았다는 것을.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박철민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 물건 우리에게 넘기시죠. 그럼 모두를 위해 좋을 겁니다.
만약 안 넘기면 검사님,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지민이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죠. 박철민은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 물건을 돌려주시면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죠.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늙은 검사님을 위해서라도. 문이 닫히자 준혁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물건을 말하는 겁니까? 며느리 수진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의 위협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 3시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못 자고 있어. 들어와. 지민이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우세요? 응. 무섭다. 너희들이 다칠까봐.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윤미선 아줌마의 죽음은 영원히 묻히는 거잖아요. 지민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할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실 거라고. 지민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린 손녀가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제대로 해볼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철민의 방문 이후 가족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혁아, 어제 온 그 사람 협박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게 뭡니까? 며느리 수진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야. 또 그 얘기세요? 아버지, 그건 치매 때문에. 치매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담당했던 사건이 있었어. 재벌그룹의 비자금 사건. 증인이 살해당했고 사건은 묻혔지.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30년이나 지난 일을. 상관 있어. 저수지에서 그 사건의 증거를 찾았거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증거 봤어요. 지민아, 너까지. 준혁이 답답해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말 좀 믿어줄 수 없겠니? 아버지,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고.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아들조차 저를 믿지 않는다는 현실. 그래, 나한테는 치매가 있어. 가끔 기억도 흐릿해지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 사건만큼은 절대 잊은 적이 없어. 그건 내 평생의 죄책감이니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요양원 예약 빨리 잡는 게 좋겠어. 이러다 큰일 나겠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저를 포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들어와. 지민이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대단하긴. 30년 전에 도망친 비겁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지민이의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그나저나 오늘 남궁 형사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지금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뒀던 것을 꺼냈습니다. 경기도 광주 남궁철 형사의 집. 지민이와 함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남궁 형사가 사는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걸어가다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패에 남궁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곳.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남궁철 형사였습니다. 67, 저보다 1살 어린 그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시? 남궁 형사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최태영 형님이십니까? 남궁 형사, 오랜만이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남궁 형사는 반갑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럭저럭. 자네는? 저도 은퇴한 지 10년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동네 노인이죠. 남궁 형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형님,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윤미선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나? 남궁 형사가 수첩을 보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윤미선 씨 거 아닙니까? 맞아. 저수지에서 찾았어. 저수지라니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가방을 건진 것, 카세트 테이프의 내용, 그리고 박철민의 위협까지. 남궁 형사는 말없이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그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저도 알고 있었어요. 윤미선 씨가 살해당했다는 걸. 하지만 위에서 사고사로 결론 내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남궁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야. 더 파면 너도 끝장이야 라고. 모두가 겁먹었었지. 형님은 그래도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저는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남궁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세.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 같은 거 남아있나? 공식 기록은 다 폐기됐을 겁니다. 하지만 남궁 형사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둔 것들이 있습니다. 박스를 열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사건 보고서, 검시 결과, 현장 사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당시 현장을 제가 직접 갔었어요. 형님도 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해. 윤미선 씨 차 안에서. 네.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했지만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남궁 형사가 현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차 안에 쓰러져 있는 윤미선의 모습.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남궁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조수석 문 손잡이였습니다. 긁힌 자국이 있죠. 안에서 밖으로 긁은 흔적입니다. 그래, 내가 봤어. 그녀가 탈출하려 했던 거지. 그리고 이거.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윤미선의 손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던 흔적입니다. 하지만 검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남궁 형사가 검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겁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지민이도 옆에서 조용히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서류에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사 중단 지시 마이너스 서진우 의원실. 서진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 당시 청와대 고위직이었지? 맞습니다. 비서실 정책조정실장이었어요. 지금은 뭐하나? 남궁 형사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서진우 전 의원,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내정. 최근 기사였습니다. 청렴위원회 위원장이라니. 지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죽인 걸 덮은 사람이 청렴위원장이라니 말이 돼요? 세상이 원래 그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호하지. 남궁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다 멈췄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여기 파일이 찢어진 페이지가 있어요. 그가 보여준 파일에는 중간에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페이지를 다 복사했는데 누가 가져간 걸까요? 무슨 내용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석훈의 동선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윤미선 씨가 죽던 날 밤 그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그 페이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남궁 형사, 혹시 그때 이 파일에 접근한 사람들 기억나나? 당시 수사팀원들이었죠. 그리고 남궁 형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맞다. 강석훈 측 변호사가 한 번 왔었어요. 서류를 열람하겠다고. 변호사가 왜 형사 서류를? 당시 서장 허락을 받고 왔다고 했어요. 저희도 막을 수 없었죠. 그때 가져간 거구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궁 형사, 나 도와줄 수 있나? 형님, 당연하죠.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남궁 형사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야죠. 고맙네. 그런데 형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움직이면 그쪽도 알게 될 겁니다. 이미 알고 있어. 어제 박철민이 집에 왔었거든. 박철민? 그 악질이 아직도. 남궁 형사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빨리 움직여야 해요. 증거를 언론에 넘기거나 검찰에 고발해야죠. 그게 문제야.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 68세 치매 환자와 은퇴한 형사의 말을 남궁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후배 중에 현직 검사가 있습니다. 믿을만한 친구예요. 소개해줄 수 있나? 해드릴 수 있죠. 하지만 형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각오? 강석훈과 서진우, 그들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면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 그때 지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늦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였습니다. 그래, 가야겠다. 남궁 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님, 조만간 제 후배 검사 만날 수 있게 주선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고맙네. 남궁 형사. 형님,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합시다.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동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우세요? 무섭지. 하지만 해야 해. 저도 도울게요, 할아버지. 너는 위험한 일에 끼면 안 돼. 아니에요. 저도 이 일의 당사자예요. 윤미선 아줌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거예요. 지민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의젓한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또다시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아들 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한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태영 씨시죠? 저희는 대한그룹 법무팀입니다. 또 왔군. 어제 박철민 변호사님이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답변할 것 없어. 돌아가. 최 씨,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합의금 제안서입니다. 그 물건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5억. 거액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이요?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30년 전 일을 다시 들추시려고요? 그래. 진실을 밝힐 거야.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최 씨.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협박이야? 경고입니다. 두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5억이에요. 5억.
그 돈이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준혁아, 왜 거절하신 거예요? 30년 전 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아버지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야. 자존심? 아버지, 지금 현실을 보세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며느리 수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 돈이면 정말 많은 게 해결돼요. 지민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고.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돈은 피로 물든 돈이야.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묻는 대가야.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십니까?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좋아. 니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강석훈과 서진우, 그들의 권력, 가족들의 불신, 그리고 제 자신의 치매.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미선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제발. 진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주세요. 미선씨,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일 뒤 남궁철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제 후배 검사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증거를 넘기면 사건이 재수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은 저와 말도 섞지 않았고 며느리 수지는 노골적으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직 지민이만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윤미선의 수첩,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남궁 형사에게서 받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민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긴장이 됐습니다. 정말 이 검사를 믿어도 될까? 30년 전에도 저는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남궁철 형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 형님, 여기요. 남궁 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왔네. 형님, 이쪽은 제 후배 김민재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계세요. 김민재 검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태영 선배님. 선배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네. 시간 내줘서. 자리에 앉자 김민재 검사가 말했습니다. 남궁 선배님께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30년 전 윤미선 사건 말이죠. 그래. 그 사건의 증거를 찾았어. 저는 가방에서 수첩과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김민재 검사가 수첩을 펼쳐보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네요. 그 안에 강석훈의 비자금 계좌가 다 나와 있어. 테이프에는 무엇이 녹음돼 있습니까? 윤미선 씨의 증언과 강석훈의 협박 통화야. 김민재 검사는 테이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0년이 지난 사건이고 물증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인데 강석훈 측에서는 이것이 조작됐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법정에서 인정받기 힘들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건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김민재 검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시 강석훈의 동선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증인이요. 동선. 남궁 형사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 찢어진 페이지 말입니다. 강석훈의 동선 기록. 맞아. 그게 있었으면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민재 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김민재 검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강석훈을 직접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움직일 겁니다. 남궁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면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민재 검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배님, 각오되셨습니까? 이건 정면 승부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겠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언론 쪽 지인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런 특종을 좋아할 기자가 있거든요. 고맙네. 하지만 선배님, 한 가지 명심하세요. 김민재 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석훈과 그 배후 세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남궁 형사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어차피 여기까지 왔잖아. 형님,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지. 헤어지기 전 남궁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우리 꼭 이깁시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민재 검사였습니다. 선배님, 기자와 만날 약속 잡았습니다. 모레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자 소파에 아들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좀. 이 시간에 산책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일 하시는 거죠? 대체 왜 그러세요? 5억을 거절하시고 가족들 불안하게 만드시고. 준혁아, 아버지 한 번만 믿어줄 수 없겠니? 믿으라고요? 치매 환자의 망상을 믿으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망상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30년 전 사건을 지금 와서 파헤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요양원 상담 잡혔어요. 같이 가세요. 난 안 가. 아버지,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검사로서의 자부심, 정의에 대한 신념. 그 모든 것을 포기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민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안 가고 같이 갈게요. 안 돼, 지민아. 학교 가야지.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할아버지, 저 빼고 혼자 가시면 섭섭해요. 지민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모레가 됐습니다. 오후 2시 다시 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재 검사와 4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쪽은 신문사의 박수진 기자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사보도팀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자 박수진 기자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최태영 선배님, 30년 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윤미선의 제보, 강석훈의 협박, 사건의 은폐, 그리고 저수지에서 발견한 증거까지. 박수진 기자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수첩과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수첩을 넘겨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민재 검사가 말했습니다. 강석훈과 서진우, 그들은 언론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보도돼야죠. 박수진 기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기사를 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 경찰이 왔어요. 아버님을 찾고 있어요. 경찰? 아버님이 증거물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불법 취득? 저수지에서 건진 가방이 불법이라는 건가? 아버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김민재 검사를 돌아봤습니다. 검사님, 이게 무슨... 김민재 검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움직인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선 경찰서에 가셔야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증거물은 저한테 맡기세요.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배님이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압수당할 겁니다. 지민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기자님 말이 맞아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과 테이프를 꺼내 박수진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게 윤미선 씨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증거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강석훈과의 정면 승부가.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 2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최태영 씨시죠? 조사실로 가시죠.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형사가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 씨, 당신이 최근 일산 저수지에서 가방을 건졌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윤미선이라는 분의 유품이었습니다. 그 유품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신 건가요? 증거가 사라질까봐. 최 씨, 그건 유실물 횡령에 해당합니다. 형사의 말에 김민재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중요한 사건의 증거물입니다. 최태영 선배님은 전직 검사로서 적절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죠.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물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안전한 곳에.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건...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장이었습니다. 형사, 잠깐 나와보게. 형사가 나가자 서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30년 전 저는 일산경찰서 형사였습니다. 윤미선 사건을 담당했었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젊은 형사. 당신이 왜 여기? 지금은 이 경찰서 서장입니다.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30년 전 일은 이제 그만 잊으시죠. 무슨 소리야? 그때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었잖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걸 묻었다는 거야? 검사님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걸.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그래야 검사님도 가족들도 안전합니다. 그것도 협박인가? 충고입니다. 강석훈 회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김민재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장님, 지금 수사를 방해하시는 겁니까? 방해가 아닙니다.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서장이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 검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그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조사실에 남은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억누르려는 자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궁철 형사, 김민재 검사, 박수진 기자, 그리고 지민이.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준혁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경찰까지 집에 왔어요. 우리 가족이 뭐가 됐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이웃들이 다 봤어요. 우리 집에 경찰이 온 거. 며느리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요양원이라도 가세요. 하지만 지민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지민아, 너까지. 할아버지는 30년 전에 못한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요. 지민이의 말에 준혁이 더 화를 냈습니다. 너까지 할아버지 편을 들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윤미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오려낸 흑백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미선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박수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기사가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편집국장이 보도 중단을 지시했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언론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석훈 측에서 이미 언론사들의 경고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선배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그들의 힘은 여전하구나. 3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언론, 검찰, 경찰 모든 곳에 그들의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두통이 심해졌고 기억도 자주 끊겼습니다. 아침에 먹은 약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몇 분간 멍하니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가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아, 왜 그래? 지민이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범죄자라고. 우리 집에 경찰이 왔다고. 다들 저를 피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까지 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지민이를 안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만족하세요? 이제 손녀까지 괴롭힘을 당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민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들 준혁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내일 요양원 가시는 거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준혁아,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지민이까지 이 지경인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궁철 형사였습니다. 형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뭔데? 김민재 검사가 사건에서 손을 뗐습니다. 뭐라고? 지검장이 직접 불러서 경고했다고 해요.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고.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형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응. 요즘 좀 힘들어. 형님,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68세의 늙은 남자. 치매로 기억도 흐려지는 무능한 노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일 요양원 상담 시간 확정됐어요. 오전 10시입니다. 꼭 가셔야 해요. 알았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이 담긴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최태영 검사, 대형 비리 사건 수사 착수. 젊은 시절에 저는 당당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사.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손녀까지 괴롭힘 당하게 만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 씨, 죄송합니다. 저는 역시 무능합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일산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저수지에 도착하니 깊은 어둠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수면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방을 건졌지.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경찰도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미선 씨,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0년 전에도 지켜드리지 못했고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지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아, 어떻게? 할아버지가 나가시는 거 봤어요. 혹시나 해서 따라왔어요. 지민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시려고 하시죠? 할아버지 목소리 들렸어요. 미안하다, 지민아. 너까지 괴롭힘 당하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학교에서 멍들어서 온 걸 봤어. 다 할아버지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건 못된 애들 때문이에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윤미선 아줌마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가족이 위협받는데도 진실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지민아, 할아버지는 이제 한계야. 기억도 자꾸 흐려지고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야.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지민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옳은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구나. 그리고 할아버지, 엄마가 오늘 뭔가 발견했어요. 뭘? 요양원 서류 정리하시다가 할아버지 옛날 신문 스크랩을 보셨대요. 신문 스크랩? 30년 전 할아버지가 한직으로 밀려나셨을 때 기사요. 엄마가 그걸 보고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 바뀐 걸까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민아, 이제 할아버지는 정말 지쳤어. 할아버지, 내일 요양원 상담 가기로 했어. 가족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어. 안 돼요.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시면 윤미선 아줌마는 어떡해요? 그분의 죽음은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미안해.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때 지민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누구일까요? 지민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정말요? 지민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민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박수진 기자님이에요. 기자님이? 다른 언론사를 찾았대요. 인터넷 언론사인데 기사 내보내겠대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정말? 네. 모레 기사 나간대요. 저는 지민이를 껴안았습니다. 지민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깜빡이는 별빛. 미선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요양원 상담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엄마 아빠 설득할게요. 지민아, 할아버지는 쉬세요. 저도 싸울 거예요. 이 어린 손녀가 이렇게 의젓할 수가. 집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소파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지민아. 어디 갔다 와? 산책 좀. 수진이 손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직으로 밀려났을 때의 기사. 아버님, 이게 뭐예요? 30년 전 기사야.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검사셨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 이런 분이신 줄.
기사에는 제가 재벌 비리를 파헤치다 좌천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이거랑 관련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 제대로 끝내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수진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라봤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일 요양원 상담 취소할게요. 뭐라고? 아버님 하실 일 끝내세요. 제가 준혁이도 설득할게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조금은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기사. 그것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혁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30년 전 일.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됐어. 이제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만 봤어요. 아버지의 과거를, 아버지의 신념을 보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하지만 아버지, 솔직히 아직도 무섭습니다.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알아. 아버지도 무서워. 그래도 아버지를 믿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해보세요. 준혁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날 저녁 박수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내일 오전 기사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드디어 시작됩니다. 강석훈과의 마지막 승부가.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정의.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치매로 흐려지는 기억. 막강한 적들의 힘.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미선과의 약속.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는. 잠자리에 들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진실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8시 박수진 기자의 기사가 인터넷 언론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30년 묻힌 살인, 저수지가 토해낸 진실. 전직 검사의 마지막 싸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윤미선의 이야기, 강석훈의 범죄, 그리고 30년간 은폐된 진실. 모든 것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의 내용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강석훈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최태영 검사님, 제발. 윤미선의 떨리는 목소리가 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제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30년 전 저는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기사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지민이가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댓글 봐요.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댓글창에는 수많은 응원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응원합니다. 강석훈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의심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치매 환자의 망상 아닌가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수진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정말? 네. 대형 포털 사이트에도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이.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강석훈이 어떻게 나올지. 정오쯤 남궁철 형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한그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요. 오후 2시에. 기자회견? 네. 강석훈이 직접 나온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형사, 나도 가야겠어. 형님, 위험합니다. 괜찮아. 마지막 승부를 봐야지. 오후 2시 대한그룹 본사 앞.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이, 남궁철 형사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최태영이요. 당사자요.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증거는 확실합니까? 강석훈 회장을 직접 만나시겠습니까?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회견장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최태영 씨, 들어오시죠.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회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상 위에 강석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그 남자.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강석훈이 저를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최 검사. 강석훈. 3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아침 인터넷에 떠도는 황당한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태영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 30년 전 윤미선 씨의 죽음은 사고사로 결론났습니다.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죽였어. 증거가 있어. 증거요? 물속에 30년 동안 있던 가방이 증거라고요? 누가 봐도 조작 아닙니까? 강석훈이 비웃었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현재 치매 환자입니다. 기억도 흐릿하고 판단력도 흐려진 상태죠. 그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기억은 흐릿하지 않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5년 10월 20일 밤 10시 당신은 윤미선을 일산 저수지로 불렀어. 비자금 증거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 당신이 협박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그것도 조작일 수 있죠. 강석훈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남궁철 형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저 사람. 당시 일산경찰서 순찰팀장이었던 이현수입니다. 이현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사건 당시 그는 현장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었습니다. 이현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30년 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석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현수, 당시 일산경찰서 순찰팀장이었습니다. 이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5년 10월 20일 밤, 저는 일산 저수지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저는 저수지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석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다가가 보니 한 남자가 여자를 차 안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현수가 강석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이었습니다. 강석훈 씨.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강석훈이 외쳤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이 증거입니다. 이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당시 서장의 압력으로 입을 다물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죄송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증언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현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강석훈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SNS에 사람들이 강석훈 처벌 청원하고 있어요. 벌써 10만 명 넘었어요.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견장 밖에서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석훈 처벌하라. 진실을 밝혀라. 구호가 들려왔습니다. 강석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강석훈 씨, 1995년 10월 20일 밤 당신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시 비서실 일정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강석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그 밤에 알리바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강석훈, 당신은 윤미선을 죽였어. 그리고 3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지. 나는. 하지만 이제 끝이야.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강석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가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석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미선 씨에게. 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자백하시는 겁니까? 윤미선 씨를 죽인 게 맞습니까? 강석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터진 양심의 가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순간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석훈 씨, 윤미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강석훈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30년 만의 정의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 씨, 이제야 됐습니다. 회견장을 나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진정한 정의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 속에서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들 준혁, 며느리 수진, 그리고 지민이. 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들아.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준혁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내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아, 네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강석훈 체포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30년 묻힌 진실, 68세 전직 검사가 밝혀내 치매 극복하고 정의 실현. 대한민국을 감동시킨 최태영 검사.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 후배 검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방에 앉아 윤미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약속 지켰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석훈을 정식 기소한다고. 살인, 증거인멸, 직권남용. 30년 전의 죄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서진우 전 의원도 사건 은폐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고. 30년간 쌓아온 그의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권선징악.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그 진리가 늦었지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화목한 식탁이었습니다. 준혁이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맙다. 저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고맙다. 지민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학교에서 영웅 취급받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뉴스에 나왔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미선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윤미선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들 준혁,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지민이. 남궁철 형사와 박수진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언덕을 올라 조용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윤미선 1967-1995. 그녀는 겨우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비해온 국화꽃을 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씨, 최태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저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그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석훈은 체포됐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됐고 곧 재판을 받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우도 사건 은폐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벌을 받을 겁니다. 지민이가 옆에서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는 할아버지 손녀 지민이에요. 아줌마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멋진 분이 되셨어요. 저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의젓한 아이로 자라주어 고마웠습니다. 준혁도 앞으로 나와 절을 했습니다. 윤미선 선생님, 제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궁철 형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 씨,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더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박수진 기자도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기자로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미선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바랐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며 남궁철 형사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해냈습니다. 응, 우리 해냈어. 형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네도, 지민이도, 박 기자도 모두 덕분이야. 언덕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윤미선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강석훈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강석훈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남자가 이제는 수갑을 찬 범죄자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30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1995년 10월,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대한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핵심 증인이었던 윤미선 씨는 제게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석훈의 협박, 윤미선의 죽음, 그리고 은폐의 과정. 강석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강석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 검사님.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윤미선 씨의 얼굴이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도망쳤죠? 네. 저는 비겁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한 건 다행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수의 쾌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은 강석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증거인멸, 직권남용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진우 전 의원도 사건 은폐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최태영 검사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마이너스 윤미선의 가족 일동.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미선의 가족들도 드디어 평화를 찾았을 것입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축하해줬어요. 최태영 검사님 아드님이라고. 그래? 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며느리 수진이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고맙구나. 지민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발표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30년 만에 정의를 실현하셨는지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감동했어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혼자 힘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식사를 마치고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 좌절과 굴복,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치매라는 병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윤미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신문에서 오려낸 흑백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미선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산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찾았어요. 지민아, 학교는? 오늘 토요일이에요. 할아버지랑 낚시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민이가 제 옆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있어서요. 저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그냥 이렇게 낚시하고 너랑 시간 보내고 싶구나. 좋아요. 저도 할아버지랑 많이 놀고 싶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물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30년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간 두 사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68세에 치매 진단을 받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저. 하지만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낚싯대가 움직였습니다. 물고기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물고기 잡혔어요. 그래, 같이 올려보자.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리를 감았습니다. 물 위로 은빛 물고기가 튀어올랐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생명. 아름다웠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우리 잡았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물고기를 바라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사랑.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수지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하늘 높이. 마치 윤미선의 영혼처럼. 이제 그녀도 자유로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선 씨, 고맙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검사님. 감사한 건 저예요. 지민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 물고기로 매운탕 끓여 먹어요. 그래, 그러자. 가족들 다 불러서 같이 먹자. 두 사람은 낚싯대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저수지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곳.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선 씨.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민이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를 실현했고, 가족들과 화해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치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기억이 끊기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보내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혁과 수진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물고기 잡으셨어요? 응, 오늘 큰 거 잡았어. 와, 대단하시네요. 제가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온 가족이 모여 매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 이것이 행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주셔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윤미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미선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윤미선이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68세 늙은 검사의 마지막 싸움. 치매와 싸우고 권력과 싸우고 제 자신과 싸운 이야기.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